경비복 입고 손주 생일에 오신 거예요, 아버님? 여기 그런 자리 아닙니다. 아빠, 사위 윤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파티룸 안공기가 그 한 줄로 바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다니던 바닥의 풍선이 굴러가다 멈췄고 촛불 위에 작은 불꽃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문 입구에는 비에 젖은 경비복 차림의 장인 박인호가 서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손으로 직접 포장한 듯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바로 올라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은서가 뒤늦게 아버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파티용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빠 왔어? 입술은 웃는 모양인데 눈이 먼저 남편 쪽을 살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의 힘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매끈했고 그의 뒤편에는 회사 동료로 보이는 남녀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인호의 복장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비에 젖어 목이 살짝 젖은 경비 셔츠, 이름표, 단정히 닦인 신발. 그 모든 게 지금 이 파티룸의 조명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늘 회사 임원들도 오고 처가 쪽도 오신다고 해서요. 제가 다 맞춰놨거든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이었지만 말끝은 내보내는 말이었습니다. 박인호는 방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풍선, 커튼, 아이 얼굴, 사위, 그리고 딸.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 쪽에서만 서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며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다. 윤도현은 잔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마음은 고맙죠. 근데 옷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말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웃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깨와 턱은 그대로 굳어 있었고 말을 다 할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손이 아버지 소매로 갔습니다. 아빠 안으로 들어와 일단. 됐다. 박인호가 바로 잘랐습니다. 그 말 하나에 은서의 어깨가 작게 내려갔습니다. 파티룸 안에 있던 아이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려다 엄마가 눈으로 말리는 바람에 소리를 줄였습니다. 초위에 불만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축하 노래의 잔향이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다시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사람들 많이 와 있는데 경비복 그대로 들어오시면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이 말은 파티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장인은 경비라고 굳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는 말투였어요. 박인호는 잠깐 사위의 뒤쪽을 봤습니다. 타이와 셔츠, 잘 맞는 재킷, 말없이 구경하는 사람들. 그는 손에 들고 온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닐 포장 안쪽에서 색색의 털실이 보였습니다. 준호 주려고 온 거다. 그는 변명도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윤도현은 그 상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종업원에게 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오자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 보관 좀 해주세요. 애한테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주겠습니다. 내가 필터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연 씨, 그만해. 지금 애들도 있고. 애들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윤도현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들 친구 부모도 와 있고 우리 회사 라인도 와 있는데 내 장인이 경비복 입고 들어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잠깐 정적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박인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깊어진 주름, 오래 서 있던 사람의 어깨, 그러나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불렀으면 맞는 거다. 그가 말했습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옷 보고 사람 내쫓는 건 아니다. 윤도현의 입근육이 잠깐 굳었습니다. 웃음을 멈춘 얼굴이 오히려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고요. 수준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 말은 파티룸 속 단어가 아니라 밖의 사회에서 쓰는 단어처럼 들렸습니다. 수준이라는 단어 하나가 지금 이 집안의 관계를 아주 또렷하게 갈랐습니다. 은서가 다시 아버지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랑 나가자. 내가 설명할게. 안 나간다. 그는 손을 빼냈습니다. 딸이 잡은 자리에는 물기가 남았습니다. 내 남편이 만든 자리인데 내가 왜 나가?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 낀 사람의 표정이 되자 은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흔들렸습니다. 그 눈을 박인호가 보고 있었어요. 그건 말보다 강한 자극이었습니다. 윤도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다음엔 제 시간에 제 쪽이랑 맞춰서 오세요. 그는 더 세게 나갔습니다. 아파트 근무복 그대로 오시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오늘 가장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장인의 직업과 체면을 동시에 눌러버리는 말이었어요. 사람들 중 몇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이건 가족끼리 하는 말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자를 든 손을 아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동작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번 둘러본 다음 대신 손주가 있는 쪽을 잠시 더 오래 봤습니다. 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엄마 옆에서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등을 돌려나갔습니다. 문이 열릴 때 복도에서 난방 공기가 한번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파티룸 안에 따뜻한 조명과 복도에 차가운 흰 조명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한쪽은 축하의 색이었고 한쪽은 출입구의 색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가끔은 진심보다 체면이 먼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아온 사이를 순식간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밖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경비복 어깨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탔습니다. 젖은 신발이 계단 바닥을 밟는 소리가 한층 한층 내려갔습니다. 단지 1층으로 내려오자 경비초소의 노란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졌습니다. 그는 초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켜지며 짧게 깜빡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접어둔 신문 더미가 놓여 있었고 맨 위 신문 구석에는 이런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계비리 수사, 담당 검사 박인호. 그는 경비복상의 단추를 한 칸 풀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상자를 탁자 위에 조심히 올려놓았습니다.
파티룸에서는 자리 없던 선물이었지만 여기서는 젖지 않게 올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완전히 펼치지 않고 제목 부분만 보이게 놓았습니다. 방금 들었던 말과 과거의 제목이 한 탁자 위에 나란히 남았습니다. 손등을 닦는 동작이 느려졌습니다. 유리창 바깥에서는 파티룸 있는 동쪽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사진을 찍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쪽 초소 안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면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참 말 많이 한다. 혼잣말이었고 사위도 딸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오늘 건 넘기지 않는다는 결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축하 음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풍선 그림자가 스쳐갔고 그 아래를 박인호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한참 동안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오자 형광등이 2번 깜빡였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 라디오 소리와 전기 히터의 열이 섞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젖은 신문이 한 장 펼쳐져 있었습니다. 신문 구석에는 낡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재계 비리 수사, 담당 검사 박인호.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활자처럼 고요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신문 구석을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져 손가락에 검은 선이 남았습니다. 초소문을 닫자 빗소리가 끊겼습니다. 바깥에서 파티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가 금세 벽 너머로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의자 다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닿으며 짧게 삐걱거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은서가 사준 보온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고 그는 바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담긴 잔 옆에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리본이 젖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오래된 분노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 속엔 싸늘한 열이 돌았습니다. 그는 상자의 리본을 풀었습니다. 포장 안에는 털실로 짠 작은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과 하늘색이 섞인 손주의 크기에 딱 맞는 모자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실의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파티룸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준을 맞추자고?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목에 걸린 숨소리와 함께 묵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 뒤로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소 벽 쪽으로 걸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의 단체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검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박인호였습니다. 그는 사진 속의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옷이 어울리지. 그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말보다 씁쓸한 웃음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초소 뒤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윤 회장, 2015년 5월 2일 접대비 조작 사건, 도현, 재단 후원금 유용건, 입증 자료 확보 불가. 글자 위로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덮었습니다. 그 아래의 글씨가 가려졌습니다.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분노보다는 기억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속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잉크가 짙게 번지며 글씨 끝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초소의 문패가 흔들렸습니다. 경비실 3동. 그 작은 글자가 그의 이름을 대신했습니다. 조명이 약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보였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의 형태였습니다. 그의 손이 수첩 위에 올려졌습니다. 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고 그 아래 페이지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묻혀 있던 오래된 이름들이 조용히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의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그 빗소리가 초소 유리창에 박히며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리듬이 심장 박동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윤도현의 차가 지나갔습니다. 검은 세단의 붉은 브레이크 등이 비에 번지며 초소 암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잠시 그의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꺼졌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놔둔다. 말끝이 낮았지만 그 낮음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수첩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 한 동작으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초소 안의 공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결심의 냉기였습니다. 초소 앞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바닥엔 여전히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구두 굽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은서였습니다. 양손엔 따뜻한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 밑엔 잠을 설친 흔적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희미한 전기 히터 냄새가 먼저 퍼졌습니다. 안쪽에서 박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놀람보다 피로가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버지,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죠? 은서는 도시락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김이 살짝 올라오며 초소 안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그 따뜻한 냄새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퍼졌습니다. 박인호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여다보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탁자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신문 한 장이 접혀 있었고 그 위에 수첩이 얹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손을 닦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계속 이거 들여다보시죠? 박인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살짝 닫았습니다.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볼펜 자국이 깊게 눌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동작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은서야.
짧게 부르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묘한 재지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한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윤도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붉은 잉크로 작은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재단 후원금 유용, 추가 확인 필요.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초소 밖에서 지나가는 차의 불빛이 창문을 스쳤고 그 빛이 페이지 위를 훑으며 글자를 번쩍 비추었습니다. 은서의 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남편 도연 이름 아니에요? 박인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 표정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그거 하나뿐이냐?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안엔 말로 다 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웃음인지 당황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도연이 이름이 왜 아빠 수첩에 있어요? 네 남편이 그 이름 맞아? 그럼요. 윤도현 맞죠? 그래. 그는 짧게 대답하고 수첩을 가져가 덮었습니다. 그 동작이 느렸고 덮는 순간 공기마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한 숟가락 뜨더니 미처 삼키지 못한 채 조용히 놓았습니다. 밥 식는다. 먹어라. 그 한마디가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젓가락을 잡지 못했습니다. 초소 안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은서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어딘가 멀리 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은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인호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맞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순찰차의 불빛이 지나가며 초소벽에 붉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 붉은색이 잠시 그의 얼굴을 덮었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건 남편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공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응? 혹시 예전에 도연이 집안이랑 일하신 적 있어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 위에 올려둔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서는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모든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소 안의 시계가 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그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박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비닐문이 흔들리며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이 닫힌 자리로 향했습니다. 수첩은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고 윤도현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미세한 바람에 살짝 들썩였습니다. 박인호는 조용히 그것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게 됐겠지. 그의 눈동자에 형광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결심의 온도였습니다. 거실에는 TV만 켜져 있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경제 뉴스 자막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윤도현의 재킷이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배터리 표시등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은서는 현관에서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순찰차가 한 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집안 공기를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집안엔 사람 냄새보다 전자기기 열기가 더 강했습니다. 윤도현은 샤워 중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배경 소음처럼 깔려 있는 사이 은서는 테이블 위 노트북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곧장 가지 않고 먼저 아이 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준호는 자고 있었고 이불 끝에는 오늘 파티에서 가져온 작은 풍선이 하나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얕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은서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절전 모드로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키보드를 건드리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회사 로고와 엑셀 파일 몇 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전 초소에서 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재단 후원금 유용, 추가 확인 필요. 그녀는 트랙패드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최근 문서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그중 하나에 후원 정리 최종이라는 파일명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저장 시간이 오늘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엑셀표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열에는 연도, 명예, 출처, 비고가 적혀 있었고 행들 사이로 익숙한 기업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윤 회장 재단 회장 사위 법률 비용, 사건 후 보전 같은 문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흔적이 있었고 어떤 행은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서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스크롤을 좀 더 내렸습니다. 하단 메모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수사 담당자 박인호. 드러날 경우 중단 라인 확보 필요. 은서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문장은 박인호의 수첩에 적힌 말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모르는 척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박인호라는 글자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퇴직, 현재 경비라는 짧은 표시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현재 상황까지 적어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욕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자 집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화면을 위로 올리려다가 잘못 눌러 메일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보낸 메일함에 재단 관련 정리 인호 담당건 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수신인은 회사 이메일이었지만 제목의 인호가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그 메일을 열어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욕실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지 않고 화면만 바탕화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자마자 윤도현이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왔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고 집 안주인이 저녁 뉴스를 보는 시간처럼 편안했습니다. 응. 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입은 대답했지만
눈은 노트북에 닿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도현은 물을 한 잔 마시고 노트북 앞으로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가셨어? 그가 물었습니다. 응. 은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노트북이 다시 깨어나며 가장 마지막에 열었던 파일을 띄우려 했습니다. 윤도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단축키를 눌러 창을 닫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고 있을 때의 습관처럼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서는 그 손가락 움직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동작이 익숙하고 빨랐습니다. 무언가 감춰야 하는 사람이 쓰는 속도였습니다. 윤도현은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성격이면 또 뭐라 하셨겠네. 그는 휴지로 머리를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좀 전해줘.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파티룸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식탁 의자를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윤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뭔데? 그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보다 말이 적다는 것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까 초소 갔었어.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수첩에 당신 이름이 있더라. 윤도현의 표정이 아주 짧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 그의 말은 너무 준비된 말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왜 회사 메일에 인호 담당건이라고 써? 은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뭔가를 정확히 짚어낸 사람의 단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이번에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건 회사 정리하는 거고. 아버님 이름은 그냥 기록 차원에서 적어 놓은 거야.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그가 노트북을 닫은 타이밍은 너무 빨랐습니다. 은서는 그 노트북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재단 후원금 유용이라는 글씨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도 남편의 노트북에도 비슷한 말이 적혀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 예전에 뭐 했는지 다 알아? 그녀가 물었습니다. 검사였던 건 알지. 그는 즉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비잖아. 지금은 그 얘기할 필요 없지. 그 한마디가 이 남자가 왜 오늘 파티에서 그토록 옷차림을 문제 삼았는지, 결국 어디서부터 그 감정이 올라왔는지 모두 설명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식탁 모서리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가구의 나뭇결을 따라가듯 움직이는 손끝이 지금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몸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윤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 내일 애 데리고 나가야 하니까 일찍 자.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은서는 다시 노트북 쪽을 바라봤습니다. 덮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표정은 혼란스럽다기보다 이제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 한 장을 찍었습니다. 과거 수사 담당자 박인호. 그 문장은 집안에서 보기엔 너무 날이 서 있는 문장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난 뒤
그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거실엔 TV 화면 빛만 남았습니다. 그 빛이 천천히 꺼져가며 방금 찍은 사진이 휴대폰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소박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아스팔트 위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초소 벽면을 스치며 짧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윤도현이 내렸습니다. 정장 바지는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코트깃은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닫으며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2분이었습니다. 박인호는 초소 안에서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글자들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고 담배 냄새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윤도현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은 얇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말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도현은 초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그의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접힌 신문, 그리고 탁자 위의 수첩. 밤에 이렇게 일하시니까 건강 해치시겠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 끝이 어딘가 묘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박인호는 신문을 다시 펴며 짧게 말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오늘 은서가 조금 예민하더라고요. 윤도현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괜히 그 수첩 같은 거, 그런 거 보여주시면 곤란해요. 박인호의 손끝이 신문을 멈췄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신문 위로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뭘 봤다고 그러냐? 제 이름 있더라고요. 윤도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의 웃음이 짧게 터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가족 이름까지 기록하는 사람 많지 않죠? 박인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 속엔 묘한 압력이 생겼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윤도현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정의를 지키셨겠죠. 검사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박인호의 유니폼을 훑었습니다. 지금은 제 구역 제 아파트를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은 마치 칼끝처럼 가늘고 길었습니다. 초소한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이 내려올 땐 이유가 있죠. 근데 굳이 다시 올라가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힘드니까.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아버님 근무처관리팀에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봉투 안쪽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그걸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인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신문 사이에서 수첩 한 권이 미세하게 비쳤습니다. 윤도현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거요. 버리세요. 그거 들고 있는 거 이제 아버님한테 독이에요. 그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은서가 알면 상처받아요.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도 있죠. 박인호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를 향했습니다.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윤도현은 그 안에서 이상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박인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지. 윤도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서로 불편한 건 싫잖아요. 박인호는 그를 향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키 차이가 거의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서 얘긴 입으로 다시 꺼내지 마라. 윤도현의 웃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정적으로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박인호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굴러다니다 멈췄습니다. 가족이면 사람 대접부터 하지. 윤도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버님, 그만 좀 하시죠. 그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체면은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박인호의 시선이 봉투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 위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짓눌렀고 그 아래에서 미세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네가 체면을 이야기해?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번졌습니다. 그 눈빛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된 냉기가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박인호의 손이 봉투를 다시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네가 더 필요하겠지. 윤도현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건 그냥 농담으로 듣죠. 그는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초소 안엔 다시 형광등 소리만 남았습니다. 박인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한쪽으로 밀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의 손끝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름 위에 새로운 줄이 하나 더 적혔습니다. 윤도현 경고 완료. 글씨가 잉크와 함께 짙게 번졌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밖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질수록 초소한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초소 문턱을 넘어 바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 끝이 닿는 곳에서 복수의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초소 안의 시계가 자정을 조금 넘겼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틱, 틱, 틱. 그 단조로운 리듬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번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차량 한 대 없는 주차장 위로 가로등 불빛만이 물 위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올랐습니다. 김 사이로 그의 얼굴이 잠시 흐릿하게 가려졌습니다. 손에 잡힌 머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의 전조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윤도현이 두고 간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그것을 들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안에서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에 손끝을 대었습니다. 윤도현 경고 완료. 그 글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록 복원, 심판 개시.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눈동자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북 한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조심스레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오래된 하드디스크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낡은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엔 증거 보관이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서 파일과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에 윤회 장후원네요. PDF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오래된 스캔 문서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한쪽엔 계좌 내역, 다른 한쪽엔 영수증 이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도현 후원금 전달 대리인. 박인호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일정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옆에 USB를 꽂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전멸했습니다. 그 불빛이 초소 안의 벽을 따라 번졌습니다. 그는 수첩을 옆에 두고 키보드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메일 창이 열렸습니다. 수실란엔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익명제보센터 주소가 자동 완성으로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은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2015년 재단 후원금 유용자료. 담당자 윤도현. 증거 파일 첨부.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추가를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들이 줄줄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그는 커서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 위에 붉은 버튼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초소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은 그가 수첩에 적은 말과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래된 정의가 다시 살아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내는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춘 뒤 전송 완료라는 작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펜을 올려놓았습니다. 밖에선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초소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창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주차장 끝에서 윤도현의 검은 차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빛 속에서도 어둡게 가려졌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붉게 번졌고 그 빛이 초소 안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그 붉은 빛 위에서 박인호의 얼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고요했고 입술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식지 않은 온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쓴맛이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맞는 자리에 돌아왔군. 초소한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짧아졌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긴 밤이 끝나고 심판의 새벽이 시작되는 모습 같았습니다. 아침 뉴스 자막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재단 비리 의혹 핵심 관계자 윤도현 수사 착수.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겁게 들렸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윤도현의 회사 로고가, 다른 한쪽에는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도 영상 속 그는 기자들의 플래시를 피하며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곧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실 TV 앞에 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손끝이 서로를 세게 잡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방 안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 이미 사라졌고 표면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면을 향했지만 시선의 초점은 이미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뉴스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재단 후원금 유용 정황 익명 제보로 드러나. 익명 제보. 그 단어가 화면 하단에서 반짝였습니다. 은서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단어는 마음속에서 분명히 발음되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엔 도연 이름이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진동으로 바뀌더니 곧 멈췄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의 마이크가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윤도현 씨 재단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뒤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텔레비전 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가 머릿속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복도에는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리 수사 본격화. 활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밟지 않고 피해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버튼 불빛이 숫자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자 경비 초소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박인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고 귀에는 이어폰 한쪽이 꽂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초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으로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박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원망도 감사도 단정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었습니다. 뉴스 봤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봤어요. 은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잠시 생각하듯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자리에 돌아가겠지. 제 자리요? 사람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거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는 아직 괜찮냐? 은서는 대답 대신 초소 안에 놓인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지가 살짝 열려 있었고 페이지 한 귀퉁이에 붉은 잉크가 비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보낸 거예요?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도연이는 그날 아빠가 왜 그런 옷을 입고 왔는지 몰랐어요. 박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위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죄였던 거죠.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밖에서는 순찰차가 지나가며 아파트 벽면에 붉은 빛을 비추고 사라졌습니다. 박인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은 잠깐 시끄럽겠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또 조용해질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조용한 대화가 끝나자 초소 안에는 오직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초소한 공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박인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뉴스 속 윤도현의 모습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마우스로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정지된 화면 속 윤도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뉴스 자막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자, 내부인 가능성. 박인호는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은 이번엔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초소 창문 위로 여명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빛보다 더 부드러운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박인호는 초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덮인 수첩과 식은 커피잔, 그리고 아이의 스케치북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스케치북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랑 같이 놀자. 서툰 글씨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페이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끝에 닿은 크레파스 자국이 미세하게 번졌습니다. 초소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어제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일찍 나왔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은서는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도연이 구속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부분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박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김 사이로 섞였습니다. 은서는 초소 한쪽에 놓인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이미 모든 걸 끝낸 도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그 이메일 내가 보냈어요. 박인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망설이길래 내가 대신 눌렀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초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정의 같은 거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든 이제는 누군가 멈춰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이 스케치북 위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그림 위에 손자국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한동안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박인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빛이 초소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수첩 위를 덮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할게요. 그녀는 초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빠, 왜? 도연이 그래도 한때는 저한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연민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쁜 건 잠깐이지. 그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잠깐을 모른 척하는 거야. 은서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침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박인호는 다시 스케치북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랑 같이 놀자. 그 문장을 손끝으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심판은 남았다. 그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덮인 수첩 위로 햇살이 떨어졌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박인호는 초소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엔 오랜 세월 묻은 주름들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주름마다 시간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시간한테 맡기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초소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복수는 때로 정의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비춥니다. 사람을 이기는 건 권력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은 결국 진심의 편에 서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라길 바랍니다. 이상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였습니다.